그러니까 결국 맥쿼리 인프라 주식은 기간이 있는 주식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사게 되는 요 해양에너지와 서라벌 도시가스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통째로 다 산 거예요. 영속적으로 기업을 유지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멍멍이 블루먼입니다. 여러분 유상청약은 잘 하셨나요? 저는 최종적으로 백주의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고 초과청약도 100%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맥쿼리 인프라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초과청약 배정 비율이 33.98%죠? 그래서 저는 원래 있던 신주인수권 100주를 통해서 받은 신주 100주와 여기에 초과청약으로 받은 여기에 33.98 곱하면 되죠? 반올림 내림이니까 33주의 신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33주가 바로 8월 23일 월요일날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죠. 이 133주는 기존에 있던 제 맥쿼리 인프라와 합쳐져서 평단도 계산되고 한 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맥쿼리 인프라 주식의 향후 주가 전망이 궁금하죠. 특히 이번 도시가스 인수를 잘한 건지 제 가격에 한 건지 이거에 대한 미래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궁금할 겁니다. 특히 이번에 맥쿼리 인프라를 처음으로 생각하시는 주린이 분들에게는 이 맥쿼리 인프라는 주식이 변동성도 작고 배당 수익률이 높아 장기 투자 주린에겐 좋은 주식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맥쿼리 인프라가 이번 유상증자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일지, 또 맥쿼리 인프라가 뭐하는 주식인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한 맥쿼리 인프라의 천연사업 인수를 잘한 걸까? 얼마를 써서 얼마를 버는 기업을 산 건지, 앞으로 맥쿼리 앞에 놓인 해결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의 주가 전망과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걸 Q&A로 다음 시간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맥쿼리 인프라가 유상증자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을 확인해 볼 건데요. 요번에 유상증자로 조달한 4천억 원으로 이렇게 전라도와 경상도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 기업을 샀어요. 이 전권을 100% 가져옵니다. 이 해양에너지를 사는데 2,544억을 보탰고 여기에 680억, 총 330억 정도를 유상증자로 조달한 금액으로 보태서 샀습니다. 나머지는 외부 차입금을 썼고요. 자, 유상증자 이후 가장 달라진 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맥쿼리 인프라는 도로나 항만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인데 모든 이런 인프라 펀드를 투자할 땐 다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25년도에 끝나거나 2028년도에 끝나거나, 물론 맥쿼리 인프라는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 이 기간을 계속 늘려가고 있죠. 하지만 기존까지의 투자 사업은 기간은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기간이 끝나면 투자금에 대해서 회수한 후에 청산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맥쿼리 인프라 주식은 기간이 있는 주식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사게 되는 요 해양에너지와 서라벌 도시가스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통째로 다 산 거예요. 영속적으로 기업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속 사업을 하는 도시가스 기업을 인수해 이제는 맥쿼리 인프라 주식이 단순히 기간 있는 채권의 느낌이 아닌 영속 기업의 성격을 가진 영속적인 주식 성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게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 도시가스 사업을 인수한 이후에 기존에 유료 도로와 항만에 치중되어 있던 이 포트폴리오가 이런 식으로 좀 다변화가 됐습니다. 즉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 거죠. 자, 이번에는 맥쿼리 인프라가 뭐하는 주식인지 새로 이 주식을 들어보는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의 큰 개요인데요. 이건 맥쿼리 인프라의 10년 차트인데 10년간 정말 꾸준히 우상향했죠. 특히 이번 코로나에서도 한 25% 정도 하락할 정도의 하방 경직성이 강한 주식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5에서 6% 수준이고요. 현재는 과거에는 훨씬 높았습니다. 배당을 1년에 2번 줍니다. 2월달, 8월달에 지갑에 반반씩 받을 수 있어요. 이 주식을 10년 전에 1억 원을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행복한 상상이죠. 주가만 4배가 올랐고 그동안에 5%에서 거의 7, 8% 정도의 배당까지 받았으면 와, 1억 원이 4억 원이 된 데다가 배당 받은 것까지 치면 한 5억까지 되겠네요.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한국 인프라 펀드의 선두주자입니다. 2002년도에 설립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약 4조 정도 되죠. 이 인프라 펀드라는 것은 정부의 국내 사회 기반시설 사업, 즉 인프라 사업, 주로 도로, 항만 등에 투자하는 겁니다. 현재 보면 국내 기관 투자자가 한 50%, 외국인 투자자가 한 15%,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가 한 36.5% 정도 되네요. 앞에서 설명드린 16개 국내 인프라 사업에 총 2.2조 원을 투자 중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에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고속도로나 철도, 항만 등에 투자하고 있죠. 저희가 가장 잘 아는 거는 아마 이 두 개일 것 같은데요. 비행기 타러 인천국제공항 갈 때 고속도로 이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이거 맥쿼리 겁니다. 그리고 인천대교, 이것도 맥쿼리가 투자하고 있죠. 우면산 터널, 이것도 갈 때 비용 내시면 맥쿼리가 먹고요. 서울 춘천 고속도로도 맥쿼리 인프라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투자한 도시가스 부분이 바로 여기와 여기입니다. 이 지도 위치를 좀 잘 기억해 두고 계세요. 여기에 도시가스 사업을 투자한 겁니다. 한 가지 확인해 보실 게 뒤에서도 확인하겠지만 투자한 형식의 70% 이상이 바로 후순위 대출로 투자한대요. 후순위 대출 투자가 바로 이 맥쿼리 인프라 회사가 돈을 버는데 바로 키가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좀 이따 확인해 보시죠. 즉 맥쿼리 인프라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여기 맥쿼리 인프라 펀드가 있죠. 여기에서 이 밑에 수많은 투자법인을 세워요. 이거는 맥쿼리 인프라 회사가 아니라 맥쿼리 인프라 회사 아래에 있는 이런 수많은 자회사급의 투자법인을 둡니다. 이 투자법인에 주식을 사던, 이 투자법인에 주식을 사서 취득을 하던,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하던 해서 투자를 해요. 그 다음에 대출을 해줬으니까 이자 원금을 받아서 투자 수익을 챙기고, 주식을 투자했으면 배당을 받아서 투자 수익을 챙깁니다. 즉 이자와 배당금을 받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이걸로 어떻게 돈을 이렇게 잘 꾸준히 벌어서 이렇게 10년간 우상향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바로 그게 후순위 대출의 금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맥쿼리 인프라 자산의 투자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주식, 후순위 대출, 선순위 대출, 즉 후순위 대출이 되게 많죠. 근데 바로 이 후순위 대출의 이자율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자율이 여기 보시면 미니멈 10%에서 20%까지 어마무시합니다. 이 저금리 시대에 이 정도의 이자를 받다니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후순위 대출의 약점은 밑에 법인이 파산이 됐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늦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파산만 안 되면 이 높은 이자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잘 버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맥쿼리 인프라가 이렇게 고수익을 내고 그 고수익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5%에서 막 7%가 넘는 배당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회사에 투자한 수익에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상의 배당 소득이 아예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번 돈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향유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전에 유상증자를 했던 동북선 도시철도의 금융조건에 이 맥쿼리 인프라의 후순위 대출금의 금리를 봐도 9%에서 14%, 어마무시합니다. 즉 이렇게 고금리를 받으면서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맥쿼리 인프라의 장점과 단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맥쿼리 인프라의 최대 장점인데요. 맥쿼리 인프라가 주로 도로에 투자를 많이 했죠. 앞에 보면 도로에 대한 투자율이 80%가 넘잖아요. 근데 이 도로에 설사 차가 안 다녀도 정부가 최저 수입을 보장해줍니다. 무슨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즉 이렇게 정부 수입 보장이라는 MRG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추정 통행료 수입을 10년이건 20년 동안에 추정을 해두고 밑에 하한선이 있어요. 이 최소 수입 보장이 안 되면은 무조건 정부가 채워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정부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양아치지만 그렇게 똑똑하게 돈을 잘 번다는 거죠. 장점 두 번째입니다. 이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5%에서 6%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주는 거예요. 주가 상승은 덤인데 단기 배당까지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배당금을 받아요. 가장 최근에 받은 배당금은 370원인데 여기에 보시면 배당금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배당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2006년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단 한 번도 배당 컷을 한 적이 없고, 여기서 배당 컷이란 배당을 안 주는 일을 말합니다. 배당 컷을 한 적이 없고 이렇게 10%에서 6%, 7%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주가가 안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주가가 이때보다 4배가 올랐어. 이렇게 4배가 오르면서 이 정도까지 주는 거예요. 좋은 주식인 것 같아요. 근데 장점만 있을 순 없겠죠? 단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장점으로 얘기했던 정부의 수입보장기간인 MRG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 밑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파란색이 있는 게 MRG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이건 그냥 기간이고. 근데 보시면 지금 이때가 현재거든요. 많이 받아 먹었어 그동안. 이렇게 앞으로는 남은 게 얼마 있지 않아. 이거에 대한
재정지원 가중평균, 즉 이렇게 MRG를 해줄 수 있는 평균이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3년 뒤에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도로에서 나오는 실적대로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즉 변동성이 커지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봐요. 만약에 도로가 정말 잘 다니고 이 도로 통행료도 높아져서 수익을 더 잘 번다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받겠죠. 단점 두 번째입니다. 이 MRG로 인해서 종종 신문에서 기사가 나는데요. 이런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주는 이런 보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서 이거에 대한 시민단체와 정부의 따가운 시선이 문제입니다. 즉, 이 맥쿼리 인프라 새끼들, 이놈들 이름 들어보니까 맥쿼리 외국계 같은데 우리가 외국 쪽에다가 돈 주는 거 아니야? 우리 국민의 혈세를 다 외국계에 주는 거잖아. 물론 일리는 있지만 앞에서도 봤다시피 국내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80% 이상인 상황에서 이거의 수익은 이 80%의 주주들한테 가죠.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프레임은 나쁘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옛날 2013년도에 9호선 요금 인상을 하려다가 정부가 국민들의 눈총 속에 지분을 아예 매각해버리고 나와버렸죠. 그래서 문제는 이로 인해서 앞으로 고부가치 사업 창출 확률이 줄어든 거죠. 정부도 이제 더 이상 MRG 안 해, 너네랑 MRG 안 하고 그냥 해 라는 식으로 올 테고, 어떻게 해서라도 요금을 좀 올리려 치면 정부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고수익 창출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맥쿼리 인프라 주식과 맥쿼리 인프라의 장단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천연사업가스를 인수했잖아요. 과연 그걸 잘한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쪽에 해양에너지 회사를 6,500억에 산 거고요. 이쪽에 서라벌 도시가스 회사를 1,750억에 산 거예요. 그래서 총 8,000억을 들여서 이 기업을 산 건데요. 궁금한 건 그럼 이 두 기업이 당기순이익으로는 대충 얼마나 버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건 제가 다트에서 확인한 자료인데요. 2개년치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해양도시가스를 6,500원에 인수를 했죠. 매출은 5,200억 정도 나오는 회사고, 여기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약 180억 정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이 6,500억을 그냥 시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기업을 사려면 저희가 잘 아는 주식 용어로 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식에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으로 그 기업을 인수할 때 어느 정도의 연수가 걸리냐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36배죠. 즉, 이 기업에서 나온 수익으로 이 기업을 사려면 36년이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퍼는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좀 높죠? 좀 높아요. 자, 이 두 번째 걸 보죠. 서라벌 도시가스는 63억 정도를 버는데 퍼를 확인을 해보면 26배요.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튼 여기까지만 보면 조금 비싼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 퍼가 한 15 정도까지만 돼도 되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은 지금 비싸죠. 하지만 이 퍼가 내려가려면 결국은 버는 돈이 많아지면 돼요. 버는 돈이 많아진다는 건 앞으로의 도시가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도시가스 가격까지도 인상되면 좋은 거겠죠. 근데 맥쿼리 인프라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 도시가스를 사진 않았겠죠. 도시가스를 투자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라고 맥쿼리 인프라 투자 설명서에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2050년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따라서 앞으로 천연가스의 수요가 업될 것이고 보급력이 업될 것인데, 특히 민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쓰는 도시가스뿐만이 아니라 산업용으로의 수요도 증가 예상을 하고 있죠. 특히 정부가 연료전지에 관련된 것을 많이 보급하겠다는 로드맵을 수립했기 때문에 만약 투자한 이 지역에, 경상남도 전라도에 연료전지나 도시가스 관련된 사업이 커진다면 향후에 보급 확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자, 경상북도 경주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최근에 추진해서 투자했습니다. 20년간 운영할 거고, 여기에 보시면 서라벌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전라남도 나주에 수소 연료 발전소가 또 들어옵니다. 1,070억을 들여서 준공이 내년에 되고 8,500명의 일자리 창출이 되죠. 즉 이 두 군데, 전라남도 나주, 경상북도 경주,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소 연료전지에 쓰이는 바로 원료가 LNG, 천연가스인 거예요. 어딘지 잠깐 볼까요? 이게 대한민국 지도인데요. 여기가 경상북도 경주, 서라벌 도시가스가 관할하는 곳이죠. 그리고 전라남도 나주, 맥쿼리 인프라가 매수한 도시가스 100%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역시 맥쿼리 인프라, 너는 다 생각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맥쿼리 인프라의 주가가 1,500원대 정도에서 12,000원 정도까지 상승한 이유에는 이러한 배경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호재로도 보이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정말 많죠. 첫째는 정말 몇 년간 정체되어 있던 도시가스 요금의 합리적인 인상, 즉 도시가스 가격 인상입니다. 도시가스의 요금 상정 방식은 되게 복잡한데요. 결론적으로 정부가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도시가스 인상을 하긴 힘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외국계 투기 자본에 대한 안 좋은 시각들과 현 정부에서의 도시가스 가격 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맥쿼리 인프라가 도시가스 시장을 인수하면서 외국계 투기 자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이 확산될 것이다. 인수 매각 과정에서 투자 기관만 수천억을 챙긴다. 재투자보다 자본 회수 챙긴다.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결국 광주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는 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하지만 인수는 마무리했습니다. 잠깐 이거에 대한 뉴스를 보실까요? 최근에 이 맥쿼리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인수 절차에 들어갔죠. 요금 인상이 뻔하다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큰데요. 광주시는 요금 인상 등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한계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맥쿼리 측이 광주와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에 대한 인수 절차를 밟으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민간 투자 전문 회사의 특성상 요금 인상은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투자 자본의 공공재 기업 인수를 현행법상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투기 자본의 공공 필수제 산업 장악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현재 광주의 도시가스 요금은 어느 수준일까? 기준 단위당 주택 난방용 요금은 2.32원가량으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고 취사형 요금은 가장 낮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와 지역사회 반발 등을 고려해 올해도 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부터 4년 연속입니다. 그만큼 내년에는 요금 인상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는 겁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요금 인상은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투자 전문 회사를 상대로 무작정 요금 인상을 막는 게 언제까지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맥쿼리 측은 서면 의견서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이 공공재임을 이해한다면서 요금 인상 여부는 관련법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가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좀 많죠? 여기에 보시면 공공재 요금과 관련된 전기요금만 봐도 한국전력 가격 인상도 쉽지 않고 또 탈원전을 통해서 이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이 정말 증가하다 보니까 이 이후에 주가가 탈원전이랑 가격 인상 억제 정책이 시작한 후에 주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정부 보존 기간이 있는 앞으로의 3, 4년간은 제 생각에는 안정적인 손익이 유지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가에 커다란 큰 등락폭은 없이 계속 적당히 잘 돈을 벌면서 저희들에게 배당을 잘 지급하겠죠. 요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앞에 두고 주가의 하락이 좀 두려우신 분들은 1년에 2번 정도 배당을 받으면서 장기 투자하는 좋은 주식이 맥쿼리 인프라 같은 주식입니다. 특히 이번 가스공사 자산 취득으로 만기가 없는 영속성 느낌의 주식이 됐죠. 맥쿼리 인프라는 다른 주식과 틀리게 인플레이션 해치도 되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짜장면 값이 올라가듯이 도로의 통행료든 도시가스든 가격이 같이 올라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정부와의 가격 협상. 그러니까 정부와 시민들의 눈치에 너무 미움을 안 받으면서 적당한 가격 협상을 통해서 신규 고수익원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면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도 가능하고 높은 배당률 유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연말에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은 적이 있었어요. 한 10% 정도. 제 생각엔 이때, 즉 유상증자 주식이 신주 상장이 된 이후에 물량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되면 줍줍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 그냥 주가 상승한 대로 나름대로 주가 상승을 그냥 보면서 배당을 받아나간 전략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맥쿼리 인프라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유상증자를 통한 이번 도시가스 취득이 맥쿼리 인프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Q&A로 돌아오거나
그게 아니면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 뭐 삼성중공업이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다른 주식의 스타디로도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재테크 종목으로 열심히 여러분께 이쁨 받는 재테크 멍뭉이 불멍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먼이었습니다.